지금부터 그러면 오후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 교수님,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그 오후 첫 번째 세션 Making Education Attuned to the Needs of Youth 좌장을 맡은 한림대학교 일성자유교양대학의 이지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그 세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국내 석학을 모시고 관련한 주제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1시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그 세 분의 발표자들께서 각각 15분씩 발표하시고 마지막에 그 1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생각이 다르시거나 이런 그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시면 그 이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로, 그리고 그 줌에 계신 분들은 그 줌 웨비나의 Q&A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그 첫 번째 발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박현정 교수님을 청해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교육학과의 박현정입니다. 캐디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데요.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정말 초짜 연구자일 때 5년 동안 캐디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막 박사 학위를 받아서 통계 방법, 세부적인 분석 기법에 몰입해 있었는데 숫자 그 뒤에 있는 어떤 교육적인 현상 또는 그 교육적 현상의 의미를 고민하는 게 교육 연구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에게 가르쳐줬던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로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컨텐츠 넘어가고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저한테 처음 떠오른 건 요즘 애들은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아이 제너레이션이라든지 MZ 세대 사용 설명서와 같이 다양한 책들도 있었고요. 지난 5년 동안 이 인터넷에서 MZ 세대에 대한 검색량을 봤더니 2020년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검색량이 어떤 세대로서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MZ 세대는 어떤 면에서는 M 세대, 밀레니엄 세대하고 G 세대로 구분되기도 했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에 비해서 G 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다. 태어날 때부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살아난, 그래서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세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경험학적으로 정말 이런 게 사실일까? 우리랑 다른 어떤 새로운 종족이 정말 등장을 한 건가? 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이상을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사실은 원격 교육에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변화를 시키기는 했는가 하는 것들로 오늘 이야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정말 요즘 아이들이 우리랑 다른 건가 하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런 세대적인 담론들이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저희랑 달라로 시작을 했지만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요즘 아이들과 기존 세대의 차이보다는 요즘 아이들 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 간의 개인차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는데요. 여기 소개해드린 두 가지 연구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메타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한 연구입니다. 위에 말씀 보여드리는 그 연구에서 보시면 127개 이상의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냐 아니냐 하는 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경험과 어떤 경험에 접근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의 결과였다는 그런 논문과 아래 소개해드린 논문은 이제 이건 교사를 대상으로 요즘 세대의 젊은 교사들과 나이가 많은 이전 세대 교사들을 비교해도 역시 이게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세대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개별 교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련 경험을 했느냐, 경험의 문제이더라
하는 연구들을 읽으면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다른가라기보다는 지금 세대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이 독특한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자로서의 특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디지털 학습자로서의 한국 학생의 특징은 저희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사실 참여를 했던 ICILS 국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에 시작해서 5년에 한 번씩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또 교사들의 디지털 소양을 측정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8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떠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 다른 일반적인 소양과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굉장히 능력이 높아요. 위에 덴마크를 빼고는 가장 평균적인 ICT 소양이 높은 나라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려진 또 하나의 이유는 또 하나의 특징은 평균만 높을 뿐만이 아니라 변산이 크다는 겁니다. 보시면 변산이 저기 성적이 낮은 칠레나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변산이 큰데요. 평균이 높지만 이 점수 400점 미만인 학생 비율이 저희보다 평균이 낮은 핀란드나 독일이나 포르투갈보다 더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능력이 우수하지만 우수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하는 게 제가 첫 번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각외로 지금 사회적 가정의 배경에 따른 ICT 소양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왼쪽 두 개가 부모의 학력과 직업인데요. 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요. 가장 오른쪽이 집에 있는 책의 권수인데 책의 권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의 이해하실 텐데요. 부모가 학력이 높아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싶을수록 사실은 아이들을 ICT 기계에 빨리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게임이나 뭐 채팅에 빠질까봐 오히려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뭐 공심폰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접근을 막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를 보면 그나마 차이가 났던 게 이런 ICT 기계를 5년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 중학교 2학년에 응답하면서 5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미 ICT 기계를 썼다는 건데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이런 ICT 격차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사실은 아이들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역량은 높지만 ICT를 사용해본 경험이 굉장히 낮은데요. 특히 낮은 게 뭐냐라고 하면 학업 관련해서 ICT를 사용한 경험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거의 칠판으로 수업을 하시고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토론하게 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뭐 집에서 해온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이미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실제 수업에서 ICT를 활용한 경험은 굉장히 낮았다. 보시면 이 삼각형이 역삼각형이잖아요. 평균보다 낮았는데 검정색 칠해 있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낮았다.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중학교를 보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ICT를 썼느냐 거의 안 쓰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보시면 ICT를 사용해서 정보를 찾거나 정보를 다시 편집해서 자기 걸로 발표하는 이런 경험들이 거의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작게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컨피던스, 자신감도 없는 거고요. 아이들 수업 시간에 ICT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ICT 활용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경험이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주 읍면 지역이나
그 아주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원격 교육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교사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IRS는 2018년이 마지막 연구였기 때문에 저희 이제 캐리스에서 했던 디지털 리터러시 보고서는 매년 조사를 해서 제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인 2021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런 경험량이 늘어나니까 역량이 늘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초 미달과 기초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보통이나 우수한 수준의 ICT 역량을 가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격 교육을 대규모 학교, 대도시에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게 다 올랐지만 특히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는 거의 기울기가 같을 만큼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원격 교육을 덜 했던 이 빨간색이 읍면 지역이고요. 파란색이 도서 벽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을 덜 했다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ICT 소양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지역에 따른 격차가 다소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은 경험에 따라서 역량이 변화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향상된 역량들인데요. 주로 수업과 관계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발표를 위해서 PPT를 활용하는 이런 역량들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6번하고 8번인데요.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코딩하는 거. 요즘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역량은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닌 거예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은 아직도 사실은 크게 향상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사인데요. 교사들은 보시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교사들의 ICT 역량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많은 역량들이 통상적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고요. 그렇다고 교사의 수업 내용이 바뀌었느냐, 이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그걸 통틀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요즘 애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저희와 다른 경험을 해서 ICT 소양이 달라진 거다, 더 높아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적인 ICT가 낮아서 저희가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제가 파워포인트에 포함시키려다가 시키진 않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연구 중에 사실 OECD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 리딩과 수학과 과학 세 가지의 모두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한 경우에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ICT 역량에서의 최소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더해서 그 네 가지를 다 도달한 학생 비율을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도달한 비율이 낮습니다. 그 얘기는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초 역량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경험을 우리가 학교에서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밑에 두 가지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생각보다 학업과 관련된 ICT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교사들도 자신이 없어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부분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수업의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를 더 가르칠 수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관련 리터러시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리터러시를 습득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AI 융합 교육을 모든 교과에서 하라고 사실은 AI 특정 과목으로 만들기보다는 모든 교과에서 하는 쪽으로 모든 교사의 AI 융합 교육 역량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저보다는 더 전문가인 분들이 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정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게다가 아주 시간 정말 1초도 없이 딱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박현정 교수님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학생과 교사들이 디지털 소양 능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더 보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모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런던 대학교 지식연구소의 로즈 러킨 교수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현재 오시진 못하셨고 지금 줌으로 접속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로즈 러킨 교수님 모시고 두 Hello 번째 there.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roduction, and also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on this panel. I'm honoured to be part of the panel. And I'd also like to thank Dr. Park for her presentation, which I found extremely interesting and very complementary to w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oday. So let's have a thin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young people, which very much picks up on one of the final points that Dr. Park made in her presentation. We kn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l around us, and we are finding ourselv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it's often called, where we've moved on from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to a situation where the workplace is full of automated, intelligent technology.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young people are appropriately prepared to leverage this for their benefit at work, but also throughout their lives. But I think it's important, before we talk more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o say what we mean by artificial intelligence. Of course,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highly contested, and academics will spend weeks, months, years disagreeing over precisely what the right definition is. But I think for our purposes, it's completely fine to think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technology that's capable of actions and behaviors that require intelligence when we see them done by humans. So the kinds of behaviors that we believe to be intelligent. When we see humans behaving in this way, we see it as intelligent. So therefore, when we see technologies behaving in this way, we perceive it to be intelligent. And really the situation we face at the moment is fundamentally different to that 10 years ago. So we have a perfect storm. We have lots of data. We can collect data in so many different ways now, and data is collected from observational cameras that watch everything we do to as we interact with our technologies, whether it's our phones, our laptops, our digital assistants. There's a huge amount of data being collected. And we have very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particularly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at can process that data very efficiently and behave in ways that is informed by their learning from that data. And we also have the third ingredient of accessible, affordable computing power and memory. So the data, the sophisticated AI algorithms, and the affordable power and memory in our technologies combine to form this perfect storm, which means that AI is making a fundamental difference to our lives. And we need to really make sure we prepare young people in order to be able to thrive in this world augmented by artificially intelligent technologies. We need to think of these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data
that they use. So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which is not all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s a significant part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 through data. They learn through experience, but their experience is represented as data. But data can also empower our own human intelligence. So we need to think about the way that data feeds AI and think about the way that we can use our AI technologies to make us smarter, to augment us as humans, not just as technologies we can use to make our lives easier. But when we think about data, and it'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oil, it's certainly something that's hugely valuable, and there are many large technology companies who make a lot of money from data in the same way that there are many oil companies that make a lot of money from oil. But just like oil, data is crude until it's processed by our AI. And it's the way that it's processed that's important to the way that that data makes a difference, to the way that data makes that AI technology behave in a particularly intelligent sort of a way. But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education? Well, I find it useful to thin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in three ways. They're not mutually exclusive, they are highly connected, but it's a useful way of think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So importantly, and following on from Dr. Park's tal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think about how we help people understand enough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able to use it safely and effectively. But we also need to recogniz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hugely beneficial in our education systems. We can use it effectively. And the third circle, which I'm not going to have time to focus on much today, is very much about how AI means we need to rethink our education systems to ensure that what they provide for people is what people need for the modern workforce and for their modern lives. So I'm going to focus mainly on number 2 for this brief presentation, which is about helping educate people about AI. But as I said previously, it's reall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se 3 categories of impact that AI has on education are highly interconnected. They'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in order to help break down the way in which we can help people to understand AI, we developed a 7-step framework to what we call AI readiness. And this framework is very much aimed at educators, also at educational technology companies, but for the focus of the conversation today, we'll think about this in terms of educators. So these are 7 steps that we've identified as a framework that we can use to structure the way that we help support educators to become more AI ready. And each of these steps is grounded in the importance of ethics. So if we take that first step, we need to enthuse people. Why, if I'm a teacher, would I b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more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at's really important. And then we need to make the way that we talk to them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relevant to them, to the challenges that they face as an educator. And that's the second step, tailor and hone to find what challenges people are facing. And then we help educators identify data that could be used by an AI system that they already have. We talk to them about how you collect data, where data exists, how it can be collected. And then we look at how using data that can be accessed from their particular educational environment, we look at how AI could be applied to that data in order to understand one of the challenges that they personally face. And the application of AI is step 5. And then we help them to learn from that. Now, this is a different approach to helping people to understand AI, and it's born out of a belief that we need to contextualize people's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 that it's relevant to their needs. And it's about helping people to understand AI by applying AI to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So if we think about that first step, for example, we can then look at the way that AI can be used to enhance educational teaching and learning interactions, because that might motivate educators to want to understand more. And so there's a whole range of different types of AI already being used in education. And we have our systems that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enables the technology to adapt to what an individual student needs. So this example is a system called, built by a company called Alelo, called N-Skills, ENSKILLS, which is about helping students learn English, and students interact with an on-screen character, and they talk with that character, they have conversations, and the software uses AI to adapt the conversation to meet the needs of the individual student. Similarly, we have AI systems that use the ability of AI to be adaptive, to work out how to recommend the most appropriate resources to learners and teachers. This is an example of a company called TeachPitch, which is aimed at helping teachers through using AI to identify the resources that are most appropriate for their students. And then we can think about the way that AI enables us to use data that's collected about the way that people are interacting in their environment. So this is an example of a company called Oya Labs, who have a little sensor that you can see, a cloud-shaped sensor on the screen with a label that says AI NLP monitor. That sits in a very young infant's room and collects audio data as that infant interacts with other people, parents, siblings, analyzes that data, and then provides parents with useful information about how they can better support their child's language development. And then, of course, we have AI systems that can both sense in real time and use historical data to be adaptive. So this is a system that's used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led SimSensei, where we have an on-screen character that is taking the role of a counselor for a student at university, and the counselor adapts to the needs of the student, both in terms of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the system has about that student and about other similar students, but also using real-time data that's collected as the student interacts with that on-screen character by analyzing facial expressions and audio. How fast is the student talking? What are the gaps? Can we pick up from this data real-time information about their emotional state that would be useful to the counselor and that can be used to make sure that we provide the most adaptive, appropriate AI for that student's needs? And so we can use technologies like this to infuse teachers about AI. But the real power of AI is much more about helping people to understand data and the way that data can give teachers superpowers, AI rather, in the way that it processes data, can give teachers superpowers by helping them to understand more about what's going on for their students. And this is some example of some work that we did with Arizona State University, where we were looking at data that they'd already collected for other purposes, but we used AI tools and techniques to see if in that data we could find information about the way in which students were or were not learning how to learn. Were they becoming self-effective as students, becoming better at learning as well as learning the particular subject of their degree? And so this slide gives you a breakdown of the different processes that we went through, the kinds of data that was available to us and how we processed that data. And we applied various different AI techniques and discovered that actually of the three methods used to deliver material to students, actually the hybrid approach where you had some face-to-face and some online teaching was the most effective at helping students to become better at learning to learn. And we were also able to use our AI techniques to cluster students according to the ways that they behaved, and found that there were a small group of students who were incredibly effective, very high achievers, who had very high evidence of being sophisticated in their understanding about how to learn.
but actually very efficient. So they weren't the most active students, but they were very, very efficient. And then we had a body of the majority of students who were very active, but only had sort of modest levels of being able to understand how to learn, and modest achievement. And then a much smaller group, 27%, where there was low achievement and low evidence about ability to understand how to learn. So obviously we want to have more students who fall into that 6%. So we use this AI readiness to try and show educators the value that AI can bring, but in a way that's contextualized their problem. In that example, the problem was one that Arizona State University educators identified for themselves, and our role was to show how AI could help them understand more about the problem that they wanted to understand.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note that we have to be fully aware about the challenges that teachers face and the contextualization of these challenges. Now, I've just realized that these slides are a longer set of slides that were sent across in advance. So actually, this is not the set of slides for this talk. So I'm going to whiz through to the end so that I can not end up spending too much time. But this is taking you through the different steps of the AI readiness approach, the 7 steps. But what I want to tell you about is the fact that we have the 7 steps that really help educators to understand how AI algorithms work, to get inside the black box that AI can see, and therefore become more able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as helping them to make better decisions about the way that they use AI within their own teaching and learning. And in order to accompany this course, we have a book called AI for School Teachers, which was just flashed up there, that takes you through the 7 steps and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school teachers, particularly primary school teachers, because I think we need to start young. And if we don't help school teachers to understand AI, then we have less chance of helping students to understand AI. So those are the 7 steps. And those are the ways in which you can really start to leverage AI within education, because it's all about educating people about AI. That's how we're going to make the best use of AI. Right, I'm sorry, I did manage to finish more or less on time. Apologies for the fact that the slides were not actually the right set of slides, but hopefully you managed to understand what I was talking about nevertheless. Thank you very much. 네, 로즈 럭킨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AI와 함께 살아갈 미래의 교육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션에 이제 또 3번째 발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3번째 발표는 IBM 컨설팅의 김정민 부사장님께서 이제 해주실 건데요. 저희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그게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김정민 부사장님 15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IBM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이름은 김정민, 영어 이름은 니키 캠 부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요청받았던 거는 코퍼레이트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의 인력들에게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고 그 역량들을 우리가 어떻게 디벨롭할 건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IBM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 오브 뷰를 좀 쉐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컴퍼니들이 굉장히 이제 챌린지에 페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의 제너레이션에서는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테크니컬 아키텍처들이 계속 이제 대두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컴퍼니에서의 학습 역량, 러닝 역량이 지금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7%의 기업들이 가장 우리가 이제 미싱하고 있는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미싱하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디지털 스킬이 없어서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7%의 회사들이
저희가 향후 5년 안에 특히 테크니컬 에리어에서 리더십에서의 숏폴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거를 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익스펙테이션을 보면 그중에 이제 67%의 밀레니엄 세대들은 회사의 매니지먼트들이 본인들의 그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오퍼튜니티를 제공하고 멘토링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젊은 세대 친구들이 많은데 젊은 세대 친구들은 요즘 굉장히 자기 주장도 또 강하고 또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야근 많이 하면 회사 그만둔다고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오퍼튜니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오거니제이션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70%의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그 required 스킬셋이 부족하다. 실제 앞으로의 세상에선 저희가 AI나 클라우드나 또는 뭐 IoT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비즈니스 스킬도 필요하고 테크놀로지 스킬도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스킬이라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의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사업 영역과 프로세스에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적용해서 예전에는 process done by people and then technology just support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세대에는 process done by technology and supported by human. 그래서 웬만한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기술로 인해 자동화가 되고 또 이제 프리딕티브하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그 데이터의 대시보드나 어널리틱스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만 관여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스킬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에서의 하이 포텐셜 직원들, 성과를 많이 내는 하이 포텐셜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잡을 찾아서 간다라고 할 때는 그 리즌 중에 하나가 본인에게 좋은 커리어 개발의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탤런트를 리텐션하는 데서의 5가지 그 키 드라이버를 보면 오버럴리 그 직원들이 나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데 좋은 직장이야 라고 하는 직장에서 리테인, 스테이를 하고 또 이 직장이 나의 퓨처, 프로미싱한 퓨처를 줘라고 할 때 이제 하고 스테이를 하고 또 어떤 퍼스널리 커리어적으로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믿을 때 주로 스테이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이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탤런트에 대한 디벨롭먼트와 리테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업에서의 핵심 역량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코퍼레이트 사이드에서의 니즈를 봤다면 이제는 소사이어티,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니즈가 있는지 보면은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테크놀로지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future aspiring 또는 current 프로페셔널들에게 저희가 이제 그런 고용의 불확실성을 조금 불안해하는 세대가 왔는데 특히 이거는 underserved population에게 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뭐 메일 도미넌트한 소사이어티다 이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워먼이 underrepresented고 예를 들면 뭐 히스패닉, 블랙 이런 또 인종 또는 약간 더 푸어한 가정 이런 부분들이 underserved population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과 관련된 리소스들이 적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또 이 스템이라고 하는 저희가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같은 이 스템 커리어 케이퍼빌리티에 대한 노출, 익스포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또 다른 디지털 디바이드를 이 사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어떤 불균형, 뭐 형평성이 이제 또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고 실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 대비 1.8%의 직업 약간 불안정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잡 로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볼 부분은 그럼 앞으로의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아까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사회에서 이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이 이제 본질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도 유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테크놀로지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테크놀로지에서 실제 개발하는 진짜 테크놀로지 그 디벨롭먼트 하는 디벨로퍼 같은 아키텍처 디벨로퍼 역량 그 역량 그 자체가 지금 되게 스케어스한 게 저희 현재 그 챌린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만들 건지 그리고 이런 불균형을 가져가는 그 소사이어티 챌린지를 어떻게 갈 건지 부분에 대해서 IBM이 보는 포인트 오브 뷰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보는 뷰는 리칭 뉴 탤런트 소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그 직업군만이 아니라 조금 더 어린 학생들, 하이스쿨이나 세컨더리 스쿨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서도 저희가 그들의 인터레스트를 스템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끌어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직 잡마켓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이 그 스템이라는 잡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스포즈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실제 잡을 얻을 때 스템 잡으로 가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고요. 실제 14세에서 17세, 그러니까는 9에서 11th grade, 한국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뭐 고3 정도 그 정도의 아이들이 보통 향후 자기의 이제 커리어 골, 나의 이제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되게 크리티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한 친구들이 그 스템 서브젝트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나는 이런 쪽으로 전문 역량을 키우고 싶어라고 선택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그 교육을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IBM의 스킬 빌드 포 스튜던트라는 포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리 컨텐츠도 온라인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실제로 뭐 인게이징이나 인터랙티브한 커리큘럼 플러스 뭐 저희 IBM의 멘토라든지 프로페셔널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나 멘토링 또 도제 형태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게이미파이드 어세스먼트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뭐 포럼 같은 것도 하고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배지 같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3.5 밀리언의 학생들이 실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빌딩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고등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이버스한 스튜던트를 끌어올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스템에서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 그 테크놀로지 쪽의 스템에는 굉장히 남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전히 여자들의 그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적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버스한 스튜던트들을 끌어들여서 더 지금의 풀보다 더 그 스킬셋의 풀을 확대해 가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American Associate of University 그 원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 여성들은 조금 더 콜래버레이션 뭔가 애타주의, 남들과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포함이 됐을 때 더 고부가 가치로 하이밸류를 느낀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맞춰서 하버드 머드 컬리지에서는 실제로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코스를 이거는 콜래버레이션이나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 과정을 개설을 했고 그 결과로 실제로 워먼이 그 대다수의 메조리티를 이제 그 코스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것도 다트머스 칼리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그 엔지니어링 코스를 뭐 프로블럼 솔빙이나 컬래버레이션을 강조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여성 학생들이 더 많이 수강 신청을 하게 하고 여성들을 많이 인볼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남자가 도미넌트했던 그 필드에 그 저희의 다이버시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다른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성들도 끌어들여서 소사이어티 측면에서도 이제 약간 다이버시티라든지 언더프레젠트된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볼브먼트를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하게 저희가 기업의 니즈를 본다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기업에 어플라이를 하는 인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잡 서치 하는 부분, 커리어 레디니스 하는 부분에서도 IBM이 갖고 있는 컴프레hen시브한 어떤 그 몇 수천 개의 프리 컨텐츠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잡 서치를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잡 시커들이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들을 예를 들면 인퍼슨으로 잡 페어에 온다든지 아니면 멘토링이나 도제식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데서 어떤 베네핏을 가져간다든지 본인들이 이제 잡을 어플라이할 때 필요할 수 있는 그 AI나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빌딩하는 것들을 같이 뭐 프로젝트성으로 퍼폼한다든지 또 이런 전문 기관으로부터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요즘은 디지털 배지라고 해서 그것들을 링크드인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도 이제 쉐어러블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뭐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서 실제로 그 잡에 어플라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또 내가 어떤 역량을 더 보강을 했을 때 더 빨리 취직이 될 수 있는지를 제공을 하면 저희가 이미디어트한 니즈, 그다음 미텀, 롱텀 니즈를 코퍼레이트에서 맞춰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IBM이 하고 있는 뭐 IBM만이 아니라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IBM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피테크라고 해서 실제 그 퍼블릭 그 에듀케이션 쪽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직업교육 같은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실제로 IBM이 필요한 어떤 AI나 클라우드나 테크놀로지가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IBM의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시작을 2011년에 한 개 회사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IBM이 서포트하는 피테크라는 그 과정을 만들었고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을 IBM이 하이어링을 했었는데 현재는 2020년 현재 글로벌하게 300개 피테크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는 IBM 스탠포드 걸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스쿨이나 미들스쿨에 있는 여학생들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인도를 포함한 여러 개의 지금 컨트리들을 대상으로 그 여학생들에게 멘토링 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또 뭐 그 이러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또 약간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거 외에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IBM 디지털 네이션 아프리카라고 해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이런 프리 온라인 컨텐츠, 러닝 컨텐츠라든지 배치 서티피케이션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그다음에 저희가 하이어링하는 잡 오퍼튜니티를 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하는 디맨드는 클라우드, AI, 뭐 IoT, 블록체인 같은 걸로 해서 underrepresented는 워먼이나 그런 컨트리에 좀 더 포커스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 million people이 2021년까지 하고 있는 저의 포털인데요. 그 IBM 스킬 빌드 폴 잡시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잡을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포털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프리 컨텐츠를 직접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이버 시큐리티,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 뭐 프로젝트 매니저 또 이 안에 AI, 클라우드 이런 많은 K-pop 그 과정들이 많이 있고 AI를 통해서 본인의 뭐 그 골하고 본인의 현재 케이퍼빌리티를 여기다 놓으면 AI가 계속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프리 과정들도 들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배지 같은 것도 서티피케이트 받을 수 있고 IBM의 기술 전문가들하고 멘토링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BM Skill Build for Students라고 해서 학생들 대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들 조금 더 쉬운 레벨로 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적인 AI에 대한 거, what is cloud computing, 뭐 블록체인, 디자인 띵킹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그 커리어 크리덴셜 배지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M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 옥토버 10월에 이제 커밋먼트를 이제 커밋을 하고 실제로 글로벌하게 이제 글로벌 플랜을 롤아웃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30 밀리언의 피플들이 스템의 케이퍼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를 저희의 어떤
사회적인 미션으로 보고 있고요. 30밀리언이면 3천만 명의 스킬드 피플을 디벨롭하는 거를 저희의 사회에 대한 환원에서의 미션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교육기관이나 다른 프라이빗 섹터 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코퍼레이트에서 보는 향후 필요한 AI나 테크놀로지 역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정민 부사장님, 향후 스템 분야 인력 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생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 청해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혹은 또 줌에 계신 분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잠깐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줌에 들어온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성함이랑 그다음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처럼 뒤를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협력실 소속 부연구위원 박효원입니다. 저는 IBM 김정민 부사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이제 세션 2 전반적으로 세션 1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AI에 관한 이해, 또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스템 역량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역량들에 대한 세션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러한 역량들 외에도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인성,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IBM에서 이런 job seeker들에게 기대하는 인성 관련 역량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원자들의 인성을 짧은 시간 안에 measure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 지금 제가 테크놀로지 스템 역량으로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어떤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리더십 역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IBM은 저희가 디파인하는 저희의 비전과 그 역량의 캐러거리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사람을 뽑을 때도 어세스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승진이나 리더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디벨롭 할 때 이제 하는데, 저희 보통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것은 dedicated client. 저희는 지금 이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AI나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고객에 대한 헌신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남을 어떻게,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help others succeed.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저희의 social responsibility 플러스 어떻게 남을 헬프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덕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사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러닝 케이퍼빌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제가 딱 이제 뽑을 때 보는 거는 딱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열정, 패션이 있는지, 그리고 러닝 커브가 빠른지, 학습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역량을 배우고 이제 준비해서 오는 친구들이 기업에 왔을 때 학교에서 배운 역량이 100%가 다 이제 기업에서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와서 계속 배우고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패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빨리빨리 학습 능력을 습득하는 사람들은 하이 퍼포머로서 퍼포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되게 이제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큐리어시티를 가지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배워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 역량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민 부사장님, 지금 강조해 주신 내용이 사실 조금 전에 두 번째 발표에서 로즈 러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러닝 투 런 역량과 사실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답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Yeah. 예, 다른 질문, 예,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로즈 러킹 교수님께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러닝 투 런, 그 다음에 윤리적인 역량 부분들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런투런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이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지금 로즈러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면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 It's such a good question and such an important question. And absolutely, the idea of learning capability that we were just hearing about is very much related to knowing how you learn to learn. So how you're good at learning is really important. In terms of how we help educators prepare, I think you're right to identify that at the moment, the emphasis within education on AI is very much about the kinds of tools we can use with our students that employ AI. But of course, there are huge ethical issues when it comes to making selections of those tools, but also in designing the way those tools are going to be used in our particular institution. So I think the ethical piece is extremely important. And part of the reason why we put such a great emphasis on helping educators to understand more about how AI works is in order to help them understand how you build an ethical framework for your school, for your institu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ay that you do buy AI and apply AI is grounded in a sound ethical framework. And I think it's very hard for educators to A, make the right decisions about how to use AI, but B, and more importantly, how to build within their schools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ensure that the ethical aspects of using AI are accounted for, and that they're not running the risk of having some kind of harmful impact on their students. And it's not enough to rely on regulation. We need, as educators, we need to understand enough about AI to understand what the risks are, as well as what the potential benefits are. So fundamentally, I think for all educators, for all schools, universities, colleges, it's about helping your staff to understand enough about AI. And it doesn't mean that they need to learn to code or build algorithms. That's not what it's about. It's about helping them to understand what AI means to them in their particular context. And that's what our AI readiness training is aimed at doing. So I think it's about really helping educators to get ready for AI by understanding more about AI. And then the other things can follow from that. Because as both other speakers have stressed, ultimately it's about helping those students to gain the right skills and understanding and conceptions of AI. But if we haven't helped the teachers to do it first, how do they then help the students?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답변해 주시는 동안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김대준 박사님께서 디지털 윤리 교육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 방금 그 로즈러킹 교수님 답변으로 이 질문은 가름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참석자께서는 김정민 부사장님께 그 말씀해 주신 스킬스빌드에서 그 컨텐츠가 무료인지 그리고 디지털 배치 자격증이 이제 어떻게 취업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 아주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발표 자료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다 프리 컨텐츠고요. 그 링크 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디지털 배지도 그 서티피케이션 같은 자격증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 제공하는 서티피케이시고 그거를 이제 쉐어할 수 있게. 근데 그 쉐어하는 그 메커니즘이 다른 회사에서도 같이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배지는 그 며칠 전에 발표된 한국 그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발표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이렇게 원장님. 네. 예, 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규민입니다. 김정민 부사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학이라든지 공교육이 앞으로 최대 경쟁이 뭐 IB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그런 플랫폼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어떤 많은 역할들이 기존에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담당하던 이제 그런 영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일반 퍼블릭 스쿨에 비해서 그런 기술들에 굉장히 보유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경쟁력을 굉장히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대부분 지금 그 서비스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교육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의 영역으로 흡수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퍼블릭 섹터의 교육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여기 나오는 메시지도 저희 홍보팀하고도 다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저희 IBM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지향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인 그 리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한 커미먼트, 저희가 그 Innovate the World라는 걸 IBM의 비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교육에서 오히려 뭐 컴피팅 한다기보다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피테크라든지 다른 쪽도 콜라보레이션 쪽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거를 나중에 가서 사업화할 거냐, 공교육 쪽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도 러닝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기업의 러닝을 플랫폼을 바꿔주고 그 러닝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하는 건 저희 사업 영역으로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 환원으로 커밋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모신 세 분의 발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 점심 식사하면서 마치 누군가의 금혼식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약간 이게 지금 웨딩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누구랑 누가 결혼한 걸까 생각하면 한국교육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 50년간의 복잡 다단한 결혼 생활이 그 앞으로도 이런 그 지금 오늘 세 분의 발표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 파고가 몰려오는 와중에도 위기 속에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 이화여대의 김한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